안녕하세요. AB 성형외과 원장 최재익입니다. 안면거상 수술은 왠지 수술도 좀 크고 합병증이 많이 걱정되시죠? 특히 수술 후 안면 마비 증상이 생기지 않을지 많이 걱정하십니다. 오늘은 이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한 논문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논문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말로 쉽게 풀이하면 안면거상 수술의 테크닉별로 합병증 발생률을 메타 분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메타 분석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그동안 동일한 주제로 나온 논문들에서 자료를 추출해서 통계적으로 분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주저자 중 한 명인 닥터 자코노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안면거상 수술을 주로 하는 촉망받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이 논문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보는 대표적인 저널 중에 한 곳인 Aesthetic Surgery 저널에 투고된 논문입니다. 근거 수준은 2로 성형외과 논문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근거의 단계라는 표인데요. 이 표에서 1로 갈수록 근거 수준이 높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에 오른 전문가의 의견, 4은 비슷한 환자 증례를 발표한 논문, 3은 환자 후양적 연구 논문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형외과 논문에서 근거 수준은 이 5에서 3 사이입니다. 이 논문은 기존 나온 논문들에서 자료를 뽑아서 정리한 논문이기 때문에 근거 수준이 2로 높습니다. 이 논문이 어떻게 자료를 추출하였는지 보시겠습니다. 펌메드라는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페이스리프트, 라이티덱토미 등을 검색해서 나온 논문 4,273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페이스리프트는 안면거상이라는 뜻이고 라이티덱토미는 좀 오래전에 쓰던 표현인데 주름을 뜻하는 라이티드와 제거를 뜻하는 엑토미가 합쳐진 단어로 주름 제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4,273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 요약을 보고 해당되지 않는 3,375개의 논문을 첫 번째로 제외하였습니다. 그 다음 998개의 논문을 전체를 읽고 그 중에 다음과 같이 미용적 목적이 아닌 수술, 눈썹 거상, 중안면 거상 등 안면 거상과 관련이 없는 경우 실리프팅에 해당되는 논문, 카데바 논문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논문 등이 제외되었습니다. 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183개의 논문이 선택되었습니다. 논문을 보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안면거상 수술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형외과 교과서에 나온 그림인데요. 안면거상 초기에는 다음과 같이 피부 박리만 하여 늘어진 피부를 제거하였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얼굴 표정 근육들은 앞쪽에 있는데요. 얼굴 뒤쪽은 근육이 없는데도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피부 밑층에서 귀 앞에서부터 얼굴 앞쪽에 표정 근육까지 연결된 근막 체계를 스마스층이라고 합니다. 이 스마스층 밑쪽으로 얼굴 표정을 짓게 하는 주요한 신경들이 지나가는 것이 알려졌고 이 해부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이 고안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마스를 실로 당겨서 꼬매는 방법입니다. 스마스 주름술이라고 하는데 신경이 노출되지 않으니 안전한 방법입니다. 어디를 꼬매냐에 따라 얼굴 볼륨이 증강되는 효과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스를 잘라내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이 턱 끝각에서 눈꼬리까지 연결된 선을 기준으로 스마스를 잘라내어 수술하고 마찬가지로 스마스 밑쪽으로 박리를 거의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최소한만을 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의 위험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스 박리를 하는 것인데요. 박리를 하는 절개선의 위치와 피부 박리의 범위 등에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스마스 거상, 하이 스마스 거상, 디플레인 거상, 컴포짓 거상 등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논문의 결과들을 보시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주요하게 본 합병증으로는 신경 손상, 혈종, 피부 괴사, 감염 등이 있고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신경 손상인데요. 신경 손상은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일시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서 돌아온 경우, 영구적인 것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한쪽 얼굴이 마비가 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일시적 신경 손상은 스마스 주름술을 기준으로 0.69%, 스마스 제거술을 0.84%, 스마스 박리를 하게 되면
0.69에서 1.85%를 보였습니다. 수술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0.6에서 1.8% 정도의 손상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구적 손상은 굉장히 드문데요. 오직 스마스 박리를 하는 방법에서만 굉장히 낮은 0.04에서 0.08% 정도의 영구적 손상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자료로 미루어 보면 영구적 신경 손상은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고 신경이 손상이 발생되어도 대개는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술 후에 수술 범위에 피가 차는 혈종입니다. 이 혈종은 오래 지속되는 붓기와 통증을 만들기도 하고 박리된 피부가 생착되는 것을 방해해서 피부괴사 등을 만들 수 있는 주요한 합병증입니다. 실제로 안면거상술 후에 수술자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합병증입니다. 주로 고혈압 등과 관련되어 있어서 수술 후 혈압관리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주요한 혈종의 발생률을 보시면 스마스 주름술은 0.7%, 스마스 제거술은 1.9%, 스마스 박리를 한 경우에는 0.32에서 1.22%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일어날 사건을 일어나지 않을 사건의 경우의 수로 나눈 값을 오주비라고 하는데요. 이게 1보다 높으면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건 이 스마스 박리를 하였을 때 스마스 주름술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이 오주비가 0.07에서 0.46으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스마스 박리를 정확히 함으로써 조금 더 지혈이 철저히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피부괴사입니다. 발생하는 가장 큰 위험 인자 중 하나는 환자분들이 담배를 피우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안면거상 수술 전에 최소 한 달 전부터 제가 금연을 추천드리게 되는데요. 이 피부괴사는 대개 스마스 주름술은 0.69, 스마스 제거술은 1.04, 스마스 박리 시 0.37에서 1.57%까지 보였습니다. 피부를 넓게 박리하는 스마스 거상이 스마스 주름술보다 오주비가 2.29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는 피부 박리를 넓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부가 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임상에서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인데요. 수술 부위 주위에 빨갛고 붓고 고름이 나오는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수술법에서 약 0.2에서 1% 내의 변동을 보였습니다. 수술 전 귀 앞에 낭종이나 귀 앞에 누공 등이 있거나 수술 전에 염증이 있었던 경우가 위험인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논문의 내용은 끝났는데요. 우리는 이 논문을 통해서 영구적 신경손상은 굉장히 드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수술법에 따라서 각각의 부작용의 빈도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 낮은 빈도로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부작용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보존적 치료로 호전을 보이므로 이 부작용을 고려해서 수술적 방법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고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수술 방법은 가장 좋은 수술 결과를 위해서 환자와 충분한 상의 후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